큰 그림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 좀 차트나 뭐 이런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나 뉴스 이런 데서 좀 빠져나와서 네. 장기적 그림을 그려보자. 약간 이런 네. 그 생각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일단 국채 금리 폭등을 주제로 삼아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2년이라고 타임프레임을 잡아봤습니다. 향후 2년. 2년 정도.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지 네. 그 얘기를 좀 오늘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사실 저희가 또 이윤수 대표님 모셔가지고 인플레 얘기를 하고 또 금리 얘기하고 뭐 금리 내려오면 비트코인 오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도 결론은 이제 비슷한데 뭔가 그 과정, 생각의 과정이 좀 다르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제 에리가 과장님이 정확히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못 봤지만 언뜻 전에 듣기로는 이제 디플레도 오고 그 다음에 현재 국채금리 상승하는 거 이렇게 큰 이슈 아니고 결국 이제 위험자산의 훈풍으로 다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게 조금 현재 주안점을 둔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보고요.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게 지금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3개 대륙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금리가 다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차트를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올해예요. 3월, 4월, 5월 그리고 6월까지 가고 있는 그래프고 GB 영국이고요. 그다음에 US 미국, JP 일본이 되겠습니다. 네. 3개국의 30년물 초장기 국채 금리 추이가 되겠는데 가장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이제 이 같은 날 3개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게 이제 2주 전 금요일입니다. 2주 전 금요일 케빈 월시가 이제 다음 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에 인준될 때 그때 모습인데 이렇게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거는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이런 국가들의 금리도 있지만 모두 동시에 이날 같이 올라갔습니다. 아, 네. 뭐 이런 일은 가끔 있긴 합니다. 뭐 보통은 근데 이렇게 선진국들의 초장기 국채 금리가 동시에 올라가는 때는 네. 뭔가 이유가 있어요. 중심에서 중력으로 다른 금리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 2022년에 영국의 펜션 펀드 LDI가 파산할 뻔했어요. 네.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개입을 해서 국채 금리 YCC를 펼쳤죠. 그때 이제 다른 나라 금리들도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깝게는 22년, 23년 미국의 그 고금리로 이렇게 급격하게 기준금리 끌어올릴 때, 네. 그때도 뭐 전 세계 금리가 다 동시에 이제 튀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특이한 게 이유가 없이 다 같이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30년물 금리라는 건 여러분께 좀 정의를 해드리자면 뭔가 장기적인 펀더멘탈이 바뀌고 있다는 걸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왜냐하면 듀레이션이 가장 길기 때문에 네. 이 듀레이션이 조금씩 영향을 받는 거에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하죠. 국채금리가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그 영향이 커요. 그래서 장기 전망 자체가 흔들리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 금리가 많이 튀는 건데 사실 금리가 많이 안 튀죠. 네. 평소에는. 왜냐면은 3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겠어. 사람들이 뭐 예상하기도 어렵고 안정적일 거라고 믿고 왜냐면 국가에 대한 베팅이잖아요, 말하자면. 네. 미국, 네. 영국 이런 나라들의 돈을 30년을 빌려주는 투자자 입장에서 30년 뒤에도 이 나라들은 멀쩡하겠지 이렇게 보고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원래 장기 금리는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연초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하루 세션에 모든 선진국 금리가 동시에 튀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게다가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게 더 지금 재미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유가 없이 이렇게 다 같이 오를 수가 있나요? 동반 상승을? 이제 다음 무슨 그래프를 일이죠? 보시면은 네. 조금 설명이 더 될 것 같아요. 네. 10년물 금리입니다. 30년물 금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조금 표현해 주는 금리라고 본다면 10년물 금리는 이제 그래프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이제 좀 더 장기 추이를 보여주는 10년물 금리입니다. 우리 30년물 금리는 어떤 드라마, 어떤 쇼, 뭐 영화 이런 스토리를 보여준다면 10년물 금리는 정확히 그러면은 그 쇼와 드라마와 영화 안에 들어가 있는 증상이 뭐냐, 병이 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년간 보시면은 왼쪽 부분 이 부분에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네. 우리가 아는 그 제로 금리 시대였어요. 그래서 선진국 금리들이 전부 다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이때 많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부분에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독일 금리 같은 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였고요. 일본도 제로 금리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고 프랑스도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근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선진국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다 이렇게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트렌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금리가 지금 당장 뭐 어제도 이제 유가 상승을 했지만은 어쨌든 이 호르무즈 협 개방 기대감이 커지니까 금리는 내렸거든요. 네. 10년물, 2년물 다 내렸지만 장기적으로 봐야죠. 이렇게 하이로우 하이로우를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뭔가 구조적 변화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10년물 금리는 뭐냐? 제가 이제 드라마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병이나 이런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는 내가 달러로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바로미터로 삼는 기준 금리입니다. 부동산 모기지 금리도 10년물 금리로 매겨지고요. 제가 뭐 어디에 돈을 빌려주든 어디서 돈을 빌리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게 10년물 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이 국가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또는 다른 나라라고 하더라도 달러 기반으로 뭔가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행위 자체가 비싸지고 있다는 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비싸지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결국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거야.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계속 고착화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약간 반쪽짜리 설명이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중앙은행이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란 중앙은행이 전 세계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아마 장기물에는 이제 더 이상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 그 신뢰의 붕괴를 보여주는 거예요. 10년물, 20년물, 30년물 같은 장기 금리는 10년물이 이제 장기물이 시작인데 반드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유지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앙은행이 반드시 나서서 어떻게든 잡아줄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40년간은 언제나 국채는 가격이 상승한다였어요. 원래는.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채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견조하게 유지되거나 상승할 거고 경제가 상승하면 할수록 그러면은 어차피 장기물이라는 거는 이 전 세계 픽스드 인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뭐 200조 달러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항상 마지막에 찾아갈 최후의 안전 자산이고 가장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 되었던 건데 이제 그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5년 동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도 지금 뭐 4.5% 10년물 금리 4.5%만 넘으면은 반드시 트럼프가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 눈치 다 챘죠. 4.5% 이상의 금리는 미국이 절대 감내할 수 없다는 걸 사람이 이제 알아요. 왜냐하면 2027년에 돌아오는 미국채 만기가 9조 달러, 10조 달러 역사상 최대치가 돌아오거든요. 네. 이걸 그냥 지금 현재 4%막 이런 금리로 롤오버를 해버리면 미국이 이거 이자 비용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불안감이 픽스드 인컴 이 장기채든 뭐 단기채든 이렇게 국채 투자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으로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그래프가 크롭이 약간 저렇게 돼서 그런데 네. 2020년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금리가 저렇게 낮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 구간, 지금 빨간 화살표가 쳐져 있는 그 구간을 사실 지나면서 모든 나라들이 제로 금리 가깝게 네. 금리를 많이 내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는 금방 한 2년 있다가 극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금리 올리게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가 빠르게 올리는 이 부작용이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백훈영 대표님께서는 이게 이제 경향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관성이니까. 네. 원래 국제 시장도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 논리에 따라서 반응하는 시장이고 이 국제 투자자들이 그동안은 그냥 되게 안일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주도 면밀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의 국채 트레이더들은 한 번도 이렇게 장기 금리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상승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현업에 계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화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일본화가 된다는 거죠. 전 세계가. 지난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국 국채 매입을 해서 경제를 부양하려고 엄청난 돈을 들이부었던 그 일본의 길을 이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다 가게 된다라고 많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화. 근데 과연 가능할 거냐? 이제 이 얘기를 또 오늘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이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네. 일본화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랄까 일종의 경제가 이렇게 활기가 없어서 물가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렇죠. 약간 그런 상황이 이제 일본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물가 자체는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일본화로 가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네. 지금 국채금리,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거를 용인할 수가 없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일본도 1980년대 굉장히 큰 호황을 겪고 89년에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99년에 처음으로 제로 금리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2001년인가에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했을 겁니다. 이 뱅크 오브 재팬이 네. 이제 그 황거라고 하죠. 도쿄의 황궁이라고 황거라고 하는 그 지역의 땅값이 당시에 80년대에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보다도 비쌌던 엄청난 거품 경제를 일본이 겪고 그게 무너지니까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제 겪어본 적이 없는 큰 고통을 겪는 거죠. 엄청난 인플레이션 세상에 살다가 디플레, 가격이 이제 내년에는 떨어지기만 하고 아니면 횡보하기만 하니까 사실 가격이 안 올라가는데 뭐하러 사와보래? 가격이 안 올라가는데 돈은 뭐하러 빌려? 이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미래를 꿈꾸지 않게 되는 그게 이제 만성 질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양하려고 어떻게든 부양해 보려고 일본이 이제 뱅크 오브 재팬이 계속해서 신규 화폐를 공급을 했던 건데 그게 지금 현재 다른 선진국들 당시 2000년대 초반의 일본과 현재의 다른 선진국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국채를 발행을 더 해가지고 재정 정책을 더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이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의 일본화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냥 국채 금리가 쭈르륵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거를 올라가게 놔둘 수 없으니까 연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거고 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와중에 이제 일본처럼 될 거라고 희망을 하는 거예요. 일본은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었지만 어쨌든 망하진 않았잖아요. 네. 무너지진 않았어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은 없었고 그리고 물론 니케이가 무너지긴 했지만 부동산도 무너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인들이 뭐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가난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상태로 쭉 30년을 살았죠. 네. 그러니까 미국도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만약에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S&P 500 지수가 네. 무너져서 일본의 그런 장기 저성장이 시작된다고 해도 미국도 그냥 30년, 뭐 20년, 30년 이렇게 쭉 그 높게 쌓였던 거품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시장이 흡수하면서 오랫동안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30%거든요. 네. 미국은 123%예요. 그러니까 룸이 있다고 보는 거죠. 100% 더 가도 돼. 일본도 저렇게 했잖아. 이렇게 네. 가는 거고 연준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그 전체 일본 국채의 비중이 53%입니다. 현재. 네. 전체 일본 국채 53% 일본 중앙은행이 쥐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아직 21%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본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와, 이제 예. 국채를 막 사주게 됩니까?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해요. 아. 국채,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가 네. 케빈 월시 신임 의장이 이제 임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마 기준 금리 인하는 할 거되 QT는 또 할 거다. 이렇게들 보시지 않나요, 많이들? QT는 양적 긴축. 양적 긴축을 쉽게 할 얘기하면 거다.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작업. 그렇죠. QT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그걸 하면서 금리를 또 내릴 거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어제 그 에리게 거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런 뉘앙스라고 저는 들렸어요. 금리 인하 AI 생산성 혁신 때문에 디플레가 올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해도 돼. 이렇게 이제 케빈 워시가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연준 대차대조표 규모 너무 크고 특히 장기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장기채 시장에다가 연준이 영향 주는 거 없다.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 이제 대차대조표 규모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성공적으로 갈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없다라고 보고 몇 주 전인가요? 행크 폴슨이라고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재무장관이었던 분이 이제 처음으로 언론지상에 등장을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원래 인터뷰를 안 하셨던 분인데 아주 오랜만에 등장을 해서 했던 말이 연준이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이거 미국이 국채 감당 못해서 모라토리움으로 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를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쩌면 부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라고.
케빈 헐시가 네. 뭐 본인과 가까운 사이겠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양적 긴축을 해버리면 이거 큰일 나니까 연준이 대차저주폭 규모를 안 늘려주면은 미국채를 사줄 사람이 이제는 부족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아무리 스테이블 코인 육성해서 테더가 사주고 뭐 다른 나라들 이렇게 허벅지 꼬집어서 사라고 해도 외국에서 만약에 30년물, 20년물 장기채 옥션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균열이 발생하면은 지금도 이렇게 장기채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더 신뢰가 깨지면서 금리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2027년에 다가오는 그 9조 달러가 넘는 국채 만기가 엄청나게 이자 비용이 폭등하게 되면서 진짜 심각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행크 폴슨 형님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케빈 홀씨가 좀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중앙은행 그렇군요. 보고 이제 국채를 좀 사게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은 결국에 사게 될 거다. 네, 네. 아마 기존에 했던 언어를 쓰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세 가지의 이제 단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네. 단계는 부정 단계예요. 지금 딱 그 단계입니다. 다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말씀드렸죠. 케빈 홀씨는 양적 축소한대. 그리고 금리 오히려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무의미하고 다 부정 단계예요. 연준은 양적 축소를 할 거야. 여기에 약간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가면은 현실 자극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제 국채 경매에 레드 얼러트가 떠서 국채 경매가 실패하거나 한번 아니면은 그 단기 금리 은행 간 오버나이트 금리라고 하죠. 그런 게 갑자기 튀어 올라서 2019년에 있었던 것 같은 뱅크 크라이시스 같은 거 네. 한번 그런 게 터지면은 이제 연준이 무조건 개입하게 돼요. 개입을 하되 근데 양적 완화, QE 이런 단어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죠. 수익률 곡선 통제 이런 말도 아마 안 쓸 겁니다. 뭔가 다른 단어를 쓸 건데 예상되는 거는 SLR 같은 거. SLR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규제거든요. 네. 은행들을 그 자본 건전성 관리 감독하는 규제인데 그거 확 완화해 주면서 시중은행들이 미국채를 충분히 많이 가질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식으로 이제 스텔스 양적 완화를 할 것 같다. 이게 이제 2단계입니다. 사실 네. 올해 해줬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사주질 않고 있어요. 미국 그 금융기관들이. 신뢰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 안 뭐 사는 이유는? 각자 뭐 생각들이 있겠죠. 근데 네. 뭐 이제 생각을 예상을 했던 거 연준에서도 하고 아마 스코 퍼센트가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이제 앞으로도 그게 격하게 진행될 수 있죠. 연준과 재무부가 막 허벅지를 꼬집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3단계로 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완전한 포기 단계로 가는 거고 시장이 다 알아채는 거죠. 아 연준은 지금 그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구나. 사실상 하고 있구나. 그럼 시중 유동성이 엄청 풀리고 있구나. 라면서 이제 만기가 긴 롱 듀레이션 국채, 채권, 회사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확 떨어지고요.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그게. 은행이 발행하고 국채, 정부가 발행하고 연준이 발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기가 확 떨어져요.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금융자산에 대한 인기가 시들시들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실물자산은 뭐가 있느냐? 금, 전통적으로는 금, 그리고 좀 실용적인 부동산, 네. 그리고 일부 주식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을 지나도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상당히 신흥자산이라서 여기에 껴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데 비트코인이 제대로 껴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향후 2년 동안 이런 1, 2, 3단계가 진행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리스크 에셋으로 분류됐던 비트코인이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실물 자산 이런 그 무신뢰, 비신뢰의 시대에 네. 이제 조명을 받는 그 실물 자산으로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시대가 저는 앞으로 향후 2년간 펼쳐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뭐 금,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트코인이 또 그 와중에 또 가장 수혜가 좀 높을 수 있다라고 보시기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덩치가 가장 작은 게 가장 매력적이죠. 지금 금도 뭐 부동산도 사실상 부동산도 어디 부동산이냐에 따라 너무 셈법이 복잡해지고 기업이라고 하면은 또 뭐 어떤 기업이냐 그러면은 그런 경제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조망을 받을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 셈법 복잡해지는데 이제 금은 되게 간단해요. 금은 희소하니까 그리고 변함이 없을 거니까 50년 뒤, 100년 뒤 우리가 30년물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50년, 100년 뒤를 바라보자면은 금 같은 거야말로 정말 완벽한 투자 자산이 되는 거죠. 롱 듀레이션. 근데 금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고 그거보다
덩치가 15분의 1밖에 안 되면서 아직도 대중의 인식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비트코인이 엄청 조명을 받게 될 거라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사실 희소하다는 측면만 바라보면은 비트코인이 금보다 2배 더 희소하거든요. 네. 금의 지금 현재 절약유량 비율이 60이라면 비트코인이 124예요. 그리고 2028년이 되면은 또 2배가 더 희소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그냥 딱 양옆에 놓고 비교를 해봐도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이런 상황에 그 50년, 100년 뒤를 바라보면서 안전자산을 찾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데, 그냥 지금은 아직 대중의 인식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아서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이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이거 정말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투자자들이 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법안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과 거의 이제 접점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법안 자체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SEC하고 CFTC의 규제를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죠. 한번 상임위 통과가 될 때 보니까 비트코인이 좀 크게 오르더라. 이런 모멘텀 측면에서는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통과가 되면은 비트코인 또 상승 가능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1차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촉매제가 될 거라고 보고, 근데 그걸 1차라고 보는 이유는 그보다 더 큰 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냥 이제부터 국채 그 시장을 구조해주기 위해서 연준이 열심히 돈을 풀고 그게 다 비트코인으로 올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만 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가격이 이미 많이 녹아 있어요. 통과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통과되면은 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ARMA 법안이에요. 그 며칠 전에 박상혁 편집장님도 말씀해 주셨던데,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 액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온 거죠. 미국의 그 준비자산 현대화 법안. 그게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모든 행정명령을 다 법문화해가지고 다음 정권의 설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꿀 수 없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을 100만 개까지 진짜 모으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계획을 제안을 하는 법안이거든요. 과거 비트코인 액트는 그냥 금을 재평가해서 비트코인을 100만 개까지 산다 였는데, 이제는 이란 몰수 비트코인이 5억 달러어치가 있으니까 요거 국고로 편입해서 늘린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만약에 니콜라스 마두로 비트코인까지 압류를 했다면, 그러면 그것까지도 이제 국고에 편입하고, 또 누구한테 압류한 거 국고에 편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장의 주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이란이 먼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네. 이제 해상보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데 해상보험 들어라 이렇게 런칭을 했는데, 새로운 상품을 이걸 비트코인으로 받는단 말이죠. 네. 이게 당연히 이제 글로벌 비트코인 각축 게임 이론에 불씨를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법안 발의해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럼 다른 나라들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국가적 비트코인 각축 전쟁이 벌어지면서 인식이 확 개선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 아르마 법안, 거기에 이 국채 시장을 살려야 되는 중앙은행들의 아주 긴급한 이 무제한 양적 완화, 스텔스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 이렇게 진행되고, 비트코인에 엄청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거시경제 환경을 한번 여러분들도 예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 말씀하셨던 이제 아르마 법안 같은 경우는 지금 발의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이게 통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통과가 안 될 이유도 사실 딱히 없는 내용이라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내용은 그 안에는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범죄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고에 귀속을 시키고 비트코인 미국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관리하고 그걸 이제 네. 팔지 않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범죄 수익이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이란한테 삥 뜯어와, 뭐 마두로한테 삥. 예, 가져와,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미국에 국고에 넣는다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꽤나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추후 2년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또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오늘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예.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던 이윤수 대표님의 내용과 오늘 백훈정 대표님의 내용을 이렇게 좀 교차해가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